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노소셜랩의 유승건입니다. 2022년 인노소셜랩 ESG 센터가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 온라인 세미나, ESG 온라인 세미나. 지난달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이 줌으로 했었는데 올해 이제 그 유튜브로 한번 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갑고요. 우리 채팅창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보고 또 질의응답 해주시면 또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한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가능 보고서 제작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이노소셜랩의 연구원 위원이신 서진석 위원님과 함께 저희가 이제 2022년 ESG에 대한 키워드들을 좀 예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세 번째 시간은 초대 손님으로 우리 특별히 오늘 파타고니아 코리아의 김광영 환경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지난 1월에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가전박람회 CES에서 파타고니아와 삼성전자가 놀랍게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김광인 팀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는 시간 갖고, 또 여러분이 사전에 신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ESG 온라인 세미나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가능 보고서 제작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쯤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 준비를 많이 하실 텐데요. 뭐 여러 차례 지속가능 보고서를 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 텐데, 아마 특히나 작년에 1월에 우리 그 기업지배구조원에서 2025년부터 우리나라 이 상장사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들이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표를 한 덕분에 이제 그동안 지속가능 보고서 쓰지 않던 기업들이 이제는 막 써야 되는 상황이 이렇고, 아마 올해 새롭게 최초 보고서를 쓰는 곳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실무적으로 과연 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고요. 보다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지속가능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교육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속가능 보고서를 왜 쓰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우리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2025년부터, 그리고 모든 코스피 상장사는 2030년부터 이 ESG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 법 규제에 대응하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법이니까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외부 요구 대응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상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장사 아닌 경우에도 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외 투자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래처, 우리 납품받는 우리 제품 또는 우리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 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기업, 미국에 있는 기업에서 그 지속가능 보고서,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걸 또 쓸 수 있는 거죠. 저도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상장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쪽에서 미국 기업이 요구해서 쓴 적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가 대응이죠.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원, 특히 ESG 평가라고 한다든지 또는 외부 ESG 평가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러면 지속가능 보고서를 쓰면 그 ESG 평가를 잘 받냐? 그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지속가능 보고서를 많이 발간하신 곳들은 그 내용이 다 평가에 반영되어 있는데,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 지배구조원이나 외부의 평가를 하는 곳에서 이 지속가능 경영 관련된 이 자료를 제대로 못 보니까, 그래서 자료를 찾지 못해서 평가를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지속가능 보고서를 통해서 ESG 정보를 공개하니까 이 평가를
보다 더 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장 준비할 경우에는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IPO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최근에 ESG 투자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코스피에 상장하는 회사들이 이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을 해 놓으면 실제 IPO 했을 때 이 ESG 관련된 그 펀드들이나 또는 투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솔직히 뭐 1, 2, 3, 4번은 일반적인 거라고 한다라고 하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5번과 6번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뭐냐면 현황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속 가능 보고서를 쓰기 전에는 이렇게 뭔가 머릿속에서만 또는 회사 내에서 잘하고 있겠지라고 하는 정도만 생각했지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 볼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체크라고 하는 것을 이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속 가능 보고서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뒤에 설명드릴 IS 26000이나 GRI 스탠다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회사가 과연 가장 기본적인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속 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쟁 기업 대비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한번 내보면 동종업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럼 동종업계 기업들이 낸 또는 글로벌 기업들이 낸 지속가능 보고서와 비교가 가능한 거죠. 비교를 해보면 우리 회사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더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성과 점검과 개선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의 성과 점검 그리고 개선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6가지의 어떤 지속가능 보고서를 쓰는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지속가능 보고서 씀으로 인해서 지속가능 경영 담당자들의 역량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는 따지자 보면 되게 많은 프로세스가 있지만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획 단계, 두 번째 작성 단계, 세 번째 검토 검증 단계, 네 번째 발간 활용 단계인데요. 기획 단계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일단 보고서 작성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교육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컨설팅 업체에 맡기게 되면 소위 바가지 쓴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지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된 컨설팅이나 제대로 된 제작을 못하게 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 교육을 좀 꼭 받으시라.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스타일을 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의사결정하는 것인데요. 보고서 스타일이 크게 GRI 스탠다드에 따라서 쭉쭉쭉 나열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선두 기업들이 하는 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나열식 보고서보다는 그 회사의 ESG의 특징을 좀 모아서 임팩트 있게 성과 중심으로 임팩트 보고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서의 형태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컨설팅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하겠고요. TFT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속가능 보고서 담당 ESG 팀이나 CSR 팀이 작성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사부터 시작해서 총무, 환경, 구매, 또 직원 복지, 노무, 여러 가지 전부 그 홍보까지, 사회공헌까지 모든 것들을 아우러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데이터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담당자들이 모여서 우리 지속가능 보고서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만든 보고서와 그냥 템플릿만 주고 이런 자료를 써주세요라고 원고만 받는 보고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속가능 보고서의 TFT를 구성해서 함께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세부 계획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글로벌 가이드, 여기 GG라고 써 있는데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대한 현황 진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현황 진단 없이 그냥 처음부터 컨텐츠부터 막 만드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밸런스가 맞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에 대한 그런 보고서의 강약을 조절하기도 어렵고 우리 보고서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될지도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대한 현황 진단을 꼭 해보시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 중대성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요즘
올해 작년에 바뀐 GRI 스탠다드에서 방식이 좀 바뀌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이해관계자들이 우리에게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 비즈니스 상에서 ESG의 어떤 이슈들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가능 경영의 전반적인 전략뿐만 아니라 과제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하는 목차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차가 구성된 다음에는 이 자료를 취합하고 또는 숨어 있는, 특히나 이제 본사에 있으면 지사나 공장에 있는 이야기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이 또 보고서에는 매우 중요해서 그런 어떤 취재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고 작성. 처음에는 이제 PPT를 가지고 또는 뭐 워드를 가지고 원고 작성을 하시고요. 이 원고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내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속가능 보고서를 처음 만드시는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거 윗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처음부터 디자인을 멋지게 해가지고 위에 컨펌을 받아야지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디자인 회사랑 싸우시게 돼요. 왜냐면 디자인 회사 같은 경우는 원고 이게 다 되신 거예요? 라고 하면 뭐 조금만 고치시면 될 거야 라고 받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올라가면 왜 이거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 왜 이거는 이 내용은 좀 빠졌죠? 또는 뭐 윗분들이 이 내용은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아? 그러다 보면 이게 전체 내용이 다 뒤집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초안은 디자인을 얹지 않은 상태에서 뭐 PPT나 워드를 가지고 먼저 내부 검토를 충분히 받고 완성된 원고를 가지고 디자인에 들어가는 게 훨씬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이나. 그러지 않으면 정말 디자인 회사와 싸우기도 하고 디자인 비용이 더 들기도 하고 내부에서 그렇게 그 일을 이렇게 이런 순서 없이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검토를 하시고 수정사항을 반영하시고 그 다음에 제3자 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제3자 검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뭐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닌데 그래도 이 보고서가 실제적으로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잘 만들어졌다. 이 팩트 자체를 검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외부 검증 업체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검증까지는 솔직히 못합니다. 그래서 검증 보고서에 보면 이 검증은 이 회사에서 제공한 내용, 그리고 이 회사 인터뷰만으로 이루어졌다. 객관적인 사실을 보증할 수 없다라고 한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팩트를 검증한다기보다는 이런 글로벌 가이드라인, 즉 여기서 제시한 GRI 스탠다드나 UN SDGs나 또는 IS 26000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제3자 검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3자 검증을 하게 되면 또 검증에서 또 의견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검증 사항을 반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검증 의견서를 받고 편집 디자인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검증하는 쪽에서 오히려 디자인까지 해서 우리는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초안을 검증받게 되면 이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디자인을 한 완성된 걸 가지고 우리는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건 이제 검증사랑 서로 협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 및 디자인을 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영문을 하신다든지 또 진출하는 국가에 따라서 이제 뭐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번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이게 지속가능 보고서가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지만, 특히나 외국에 거래를 하는 곳이나 또는 외국에 투자를 받는 곳들은 한국에서 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좀 엉망진창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약간 좀 외국에 맞지 않게, 정말 글로벌하게 맞지 않게 번역을 해서 오히려 이 회사의 수준, 이 회사는 영어를 이 정도밖에 못하는 회사인가? 라고 생각하게끔 오해를 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번역은 특히나 글로벌 진출한 회사라든지 글로벌하게 홍보를 하거나 투자를 받는 곳은 좀 번역은 돈을 좀 많이 쓰더라도 좀 좋은 번역, 제대로 된 번역을 좀 하십사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종이 지속가능 보고서는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PDF, 특히 인터랙티브 PDF로 많이 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해관계자에 배포하고 또 공심위 평가에 대응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좀 진행이 됩니다. 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지속 가능 보고서가 컨설팅의 선택이냐 필수냐,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 이 옆에 보시는 게 제가 이제 2008년에 한미 파슨스에서 일하면서 만들었던 저의 최초의 보고서입니다. 뭐 그 이후에 2018년까지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지속 가능 보고서를 만들어 왔는데, 이 보고서는 컨설팅을 안 받고 만들었어요. 그때 그 뭐 초창기이기도 하고 컨설팅 해주는 것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컨설팅 비용을 회사에서 안 주셔가지고, 야, 너가 담당자인데 너가 해야지라고 해서 정말 뭐 원고 하나, 그래서 디자인 저 을지로에 가서 프리랜서 디자이너 구해가지고 막 둘이서 막 디자인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컨설팅이 필수는 아닙니다. 뭐 당연히 필수는 아니고요. 스스로 노력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컨설팅을 추천과 선택과 비추로 나누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천은 필수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 경영 자체에 대한 보고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이해를 좀 한 상태에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과, 그냥 남의 보고서 보고 이거 뭐 우리 회사랑 비슷한 내용이 있네라고 그냥 컨텐츠만 끼워서 만든 보고서는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필수적으로는 컨설팅보다는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기본 교육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만드는 게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 뭐 회사에서 사회공헌 백서도 많이 만들어 보고 홍보 자료도 많이 만들어 봐서 별로 괜찮을 거야 라고 하지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기본 교육을 좀 받으신 다음에 또 보고서 작성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몇 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그 컨설팅을 받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필수로 추천하는 게 이 글로벌 가이드라인. 그래서 IS 26000, 뭐 UN SDGs 이런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대한 현황 진단은 좀 한번 받아보시라. 그래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뭔지, 못하고 있는 건지 뭔지를 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현황 진단 컨설팅에 대해서 좀 받아보시면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이해하면 뭐 지속 가능 경영의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수준은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고, 또 지속 가능 경영 당연히 이해가 더 높아지니까 이런 현황 진단 컨설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선택인이라고 하면 제작 가이드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작 대행 컨설팅이랑 좀 다른데요. 제작 가이드 컨설팅은 이 보고서를 기획 또는 뭐 보고서 컨셉, 뭐 구성이나 중대성 평가, 이렇게 초보자들이 하기 힘든 곳에 길을 잃지 않도록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여행 가는 곳에 가이드를 이렇게 고용하듯이 가이드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 가이드 컨설팅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 선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비추는 이건 지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제작 대행입니다. 이건 실무자들이 그냥 컨설팅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거죠. 이걸 뭐 건설에서는 턴키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보고서 제작의 모든 과정을 대행해서 진짜 실무자는 그 컨설팅 회사 계약하는 것만 하면 이 컨설팅 회사가 담당자들한테 연락도 다 하고 원고도 다 받고 내부 검증도 다 받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딱 제출하는 거죠. 편하긴 하겠지만 문제는 뭐다? 지속 가능 경영 담당자가 지속 가능 보고서도 만들 줄 모르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떤 회사를 가봤더니 10년을 지속 가능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제작했는데, 지속 가능 경영 담당자의 대화 수준이나 내용이 본인들의 회사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담긴 내용도 다 소화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뭔가요? 그거는 본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대행사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만들어준 걸 가지고 마치 우리 회사가 하는 것처럼 외부를 좀 저는 속이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속 가능 보고서를 잘 만들고 지속 가능 경영에 정말 전문가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대행은 좀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초보자라고 하면 가이드 컨설팅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대행 컨설팅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보고서를 둘러싼 그 가이드라인의 생태계는 뭐 대부분 뭐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좀 짚어드리면, 현황 진단을 할 때도 그렇고 보고서를 만들 때도 그렇고 ESG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실행 측면에서
IS 26000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실행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역하는 회사나 OECD 가이드라인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곳들은 OECD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UN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되어 있는 UNGC 회원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UNGC 회원사는 또 이 COP 보고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UN 그 글로벌 컴팩트 가이드라인을 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를 보면 많은 이제 기업들이 UN SDGs를 이렇게 내세운 걸 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속가능 경영의 대외적인 이 목표가 바로 이 UN SDGs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UN SDGs에 대한 부분들을 또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하는 GRI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GRI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거의 100%, 글로벌 기업들은 한 거의 75%가 이걸 따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또 세계 그 이제 세계적으로 또 2015년에 체결한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 나와 있는 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또 TCFD가 있고요. WEF, 세계경제포럼의 회원 또 사인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는 WEF의 회원사들도 있는데 그 회원사들 같은 경우는 WEF에서 나온 이 또 가이드라인을 이 보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미국의 투자를 받거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당연히 사스비, 미국 회계협회에서 하고 있는 이 사스비 같은 경우도 해야 됩니다. 근데 평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글로벌하게 많이 하는 모건 스탠리 MSCI라든지 또는 다우존스의 평가를 이렇게 하시는 그곳은 DJSI에 따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상장사들은 이제 기업 지배 구조원의 이 그 가이드라인 표준 기본을 따라야 되고,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투자를 받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국민연금이 제시하는 이 평가 기준을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솔직히 공부할 게 너무 많죠.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해? 컨설팅 회사에 맡겨야지라고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70% 가까이는 공통 분모예요. 70% 정도는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원칙을 제대로, 특히나 IS 26000 같은 경우를 제대로 알면 나머지에 대한 목표든지 공개든지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거의 대부분 좀 그 호용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제대로 익히면, 특히 IS 26000 같은 경우를 제대로 익히신다라고 하면 보고서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 두 개만 꼽는다라고 하면 IS 26000과 GRI 스탠다드만 잘 익혀도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속가능 보고서 관련된 그 사전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개 응답해 보면요. 첫 번째 질문이 지속가능 보고서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지속가능 보고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작년에 한 100여 개 기업이 했는데, 그 100여 개 기업이 제작한 보고서를 저희가 다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한 80개 정도는 본 것 같아요. 80개를 보면 어떤 기업들이 참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냐면, 그 기업의 특성을 정말 잘 이렇게 차별화하고 드러낸 기업들이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이 오랫동안 지속가능 보고서를 만들었다 아니다를 떠나서 처음 지속가능 보고서를 만든 곳들도 그 기업의 비즈니스 특성, 그 기업의 비즈니스 밸류 체인, 그 기업의 이해관계자 또는 그 기업의 사업장 또는 그 기업의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잘 드러낸 그런 보고서 굉장히 저는 멋있고 좋고 또 ESG에 대한 내용을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기업만의 특징과 차별성을 좀 내세우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의 보고서 작성에 몰입하다 보면 다양한 목소리가 듣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해관계자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구성원 참여가 요즘 지속가능 보고서, 질 높은 지속가능 보고서의 특징인데 이 부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특징과 차별성을 잘 살려라.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라. 구성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라. 이런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고요. 지속가능 보고서의 부정적인 이슈와 개선사항도 담을 필요가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당연히 이 부분은 저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좋은 지속가능 보고서는 부정적인 이슈를 개선해 가는 과정과 성과가
담겨 있는 보고서가 가장 가치 있고 제대로 된 보고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홍보물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홍보물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이슈와 뭐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도 만들고 새로운 어떤 그 프로젝트도 만들어서 이렇게 개선했다라고 하면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우리는 안 했어.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자꾸 발뺌하는 기업보다는 우리가 있었던 것들을 솔직하게 외부에 공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알리는 것이 훨씬 더 신뢰도 높은 보고서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실제 외국에 잘 만든 보고서를 보고 또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잘 받은 보고서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ESG 환경 전공이 아니어도 지속가능 보고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실무자가 직접 제작하는 게 좋을까요? 컨설팅 대행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2008년에 지속가능 보고서를 만들 때는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진짜 박 터지면서 만들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본인이 어떤 전문가로 제대로 성장하길 바란다면 좀 저는 직접 제작했으면 좋겠다. 그냥 지속가능 경영 담당자로 만족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대행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전문가로 성장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좀 직접 제작을 좀 해보시라. 어렵더라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ESG 보고서와 지속가능 보고서의 차이점은 뭔가? 근데 국내에도 작년에 몇 개 기업이 ESG 보고서를 냈는데 솔직히 저는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들 만든 기준 자체가 GRI 스탠다드나 IS 26000 이런 것들 가지고 만들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 뼈대 같은 상황에서 ESG라고 이름만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저는 국내 보고서는 차이점을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이제 외국의 보고서들을 보면 국외 보고서는 지속가능 보고서와 ESG 보고서를 따로 내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회사들 특징은 지속가능 보고서는 지속가능 경영 전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담았다라고 하면 ESG 보고서 같은 경우는 투자 대응 중심으로 그렇게 보고서가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IPO나 또는 좀 투자의 이슈가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ESG 보고서 투자 중심을 만드셔도 되겠지만 저는 좀 그 넓은 의미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2021년에 GRI 스탠다드가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에 된 GRI 스탠다드의 특징은 뭔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몇몇 좀 특징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2월 달에, 2월 세미나에서, 보다 이제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속가능 보고서를 교육한 것처럼 다음 세미나의 처음 30분은 이 2021년 GRI 스탠다드 개정된 내용들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궁금한, 얼마면 되냐? 지속가능 보고서 얼마면 됩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최소 한 2,5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정도는 적절하지 않을까. 이 이상 넘어가는 건 좀 바가지인 것 같아요. 바가지라는 표현 좀 그렇고, 적절하지 않을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디자인 같은 경우는 대략 한 PDF 70페이지 기준으로, 그 가격이 한 1,500만 원 이상 이렇게 가는 걸로 있고 물론 이거는 급이 있기 때문에 매우 디자인이 퀄리티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디자인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한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로 되어 있고 번역 같은 경우는 최소 번역이 한 500만 원인데 저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곳들은 좀 더 쓰였으면 좋겠다. 검증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본 최소 비용이 이렇게 따지면 한 2,500에서 4,000만 원. 그리고 컨설팅 같은 경우는 가이드 컨설팅 간단하게 마시면 1,000만 원, 3,000만 원이고, 대행 컨설팅은 3,000, 6,000만 원이니까 실제 합치면 한 최소 2,500만 원. 직접 만드신다라면 2,500만 원. 그 다음에 대행을 컨설팅을 맡기신다라고 하면 1억까지 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 보고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전 5가지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다른 회사의 지속가능 보고서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산업별로 지속가능 보고 경영에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글로벌 리딩 기업의 보고서를 가능한 많이 탐독해야 이제 음식도 많이 먹어봐야 맛있는 걸 알잖아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구성원의 교육, 그다음에 확산, 현황 진단, 체계 정비, 구축, 개선까지 도출의 기회로 활용하시라. 보고서뿐만 아니라 기회로 활용하시고 그리고 가능한 스스로 만들자. 그리고 혼자 만들지 말고 구성원들과 함께 같이 만들자. 그리고 뭐 문제 해결의 개선과 과정을 잘 담고 구체적인 목표 숫자 데이터들을 가능한 많이 담자라고 하는 게 지속가능 보고서의 성공 포인트였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지속가능 보고서에 관련된 보다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또 인어소셜랩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공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속가능 보고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특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